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기르다 모두 출가시킨 8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예전에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쓸데없이 커다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즐겨 들어 다양한 사람들의 기구하고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울다가 웃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 이야기인데요. 옛날 사람다운 일찍 결혼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딱 4년, 즉 24살 때 중매로 결혼했죠. 남편은 옆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천석군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전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못 사는 편이 아니었지만 시아버님께서는 마지기를 크게 키우셨어요. 시댁에 비하면 우리 집은 하잘것없는데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는 한동안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수완이 좋은 편이었어요. 다만 시아버님처럼 땅으로 돈을 버는 일보다는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첫째를 낳고 27살이 되던 나이에 분가하여 수도권으로 이사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에나 마찬가지겠지만 남편의 사업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제가 평생 살릴 만한 사람이라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전에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고 항상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보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댁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저희가 분가할 때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시아버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어렵다고 시댁에 손을 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은 사업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했고 머리를 짜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더군요. 말이 좋아 보이지만 남편은 분가하고 근 3년 동안 집에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벌려놓은 사업이 오늘 내일 하는데 생활비와 활동 같은 거요. 그러나 나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제 고장이 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옷가게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편은 사업을 키워 재산을 쌓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맡은 바일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에도 참여하여 재산을 쌓았고 나는 옷가게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집안과 생활비를 늘렸습니다. 두 딸을 함께 키워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활비조차 갖다 줄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남편의 사업은 예전과는 다르게 번창했고 투자한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며 어느 정도 지역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들도 말썽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큰 딸은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만한 대학에 입학했고 작은 딸은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어요. 이에 우리 가정은 평온했는데 첫 번째로 큰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작은 딸을 공항에서 보내고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된 그날이었을 겁니다. 가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부터 저녁을 차리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일찍 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애를 데려온 건지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구네 집에요? 아유, 귀엽네. 남자애네요.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을 예상 못하고 그냥 아이가 귀엽다며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주걱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걔 내 아들이야. 아유, 맨날 아들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이젠 아예 남의 집에 데려와서 일을 하는 거야? 꿈 꼭 깨셔야 애 못 낳으니 그게 그 애 진짜 내 거야?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라고 나를 부른다는 이 말에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랬겠지만 남편이 아이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데려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화가 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아이는 아무 죄도 없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려는 거야? 당장 이혼해야 할 판에 나한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밖에서 낳은 자식이어도 너무 심하지 않니? 그러니까 여보, 난 욕하더라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서 잠깐만 당신 진심이야? 나한테 당신 밖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라고 미쳤어? 큰딸, 작은딸을 어렵게 키웠던 그런데 갓난 아이를 키우라고 여자가 사네. 무리하지 않니? 당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보육원에 보낼 판이라고. 그럼 보육원에 보낸다면 내가 뭘 하겠니? 네 애를 키우려고 결혼한 건 알아? 그리고 그 전에 도대체 이 애가 뭐길래 했냐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잖아. 그러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잘못은 당신이 놓고 나로 인해 키워야 하죠? 난 죽어도 안 키울 거니까. 그걸 굳이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든 버리든 자기 마음대로 해.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이 뻔뻔해질 수 있는 건지. 그 원래 여자와 논다는 게 정말 분노로 인해 죽을 지경인데 그 여자가 나한테 아기를 내게 키우라고 요청하는 것은 제 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보육원에 보내든지 버리든지 하고 나간 후, 그런데 이후로 나는 집을 나와서 가게 근처에서 방을 잡았어요. 서로 애틋한 마음은 없었더라도 각자의 본분은 해야겠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저만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렸습니다.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이혼하던 뭐라든 바람을 피운 데는 반드시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였습니다. 지 아빠의 죄로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서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제 아이가 아닌데도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제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게 어쩐지 죄인 것만 해요. 같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출을 했었어요. 결국 결정을 내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죠. 집에 돌아가니 그때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도 애지중지 모습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업이라니 어느 모의에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머리카락이 제대로 묵이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레온기와 다른 곳에 쌓여있는 이것저것이 보였고 바닥은 분에 가루가 널려져 있었어요. 둘 다 제대로 씻지 않았는지 남편은 수염이 푹푹 자라 있었고 아이의 얼굴과 기저귀는 찌뿌꽃했습니다. 아이는 우는데 남편은 그 옆에서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간신히 참았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옆에서 아이가 이렇게 온다. 잠이 와서 일어나. 오, 당신 왔어? 아, 언제 왔어? 조금 전 갔다 올 테니. 자는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자는 애가 어디에?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씻어. 전에 일단 쓸모없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를 살핍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엉망이 된 공간을 정리하고 곧바로 욕실로 데려가 목욕시켰어요.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걸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애가 순해서 다행히 어렵지 않게 해결됐습니다. 목욕을 시킨 후에는 엉덩이에 분진을 발라주고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려는데 이건 뭐 입힐 수 있는 옷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배가 고프다며 오는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 당신 바람 피운 거 절대 안 넘어가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아이만 좀 어떻게 해줘. 당신도 우리 꼴 봤잖아. 보육원에 보내도 이러다니 왜 여태 이러고 있었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보이건 해보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데리고 있었는데 뭘 알아야? 말이죠 여보, 정말 미안해요. 벌이라면 뭐든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아이만 좀 받아줘요. 당신은 예뻐서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불쌍해서 봐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혼도 하지 않았고요. 또한 저도 그 당시에 벌써 마이 30에 가는 나이였는데 혼자 가게 나가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또 괜히 이혼해서 다른 여자만 만나게 될 것 같았네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군요. 분명히 아이를 키우기로 했던 건데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내연녀가 떠올랐기 때문에 속으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어른이 죄지 않고 생각하면서도 볼 때마다 자꾸 울컥울컥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다고 아이 돌보는 걸 소홀히 하진 않았어요. 때에 맞춰 분유를 먹이고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매일 목욕도 시켜주었죠. 그렇다고 남도 아니고 제 애도 아닌 상태로 꼬박 4년을 키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가게 문을 열면서 아이까지 치대 정신이 없어서 4살이 되었을 때 곧바로 어린이집에 애를 보냈는데 며칠 후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설마 그러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가 누구한테 막 맞았나 혼난 건 없나요? 아니, 저희 집에는 남편과 제가 있는데 4살짜리 아이가 혼나거나 말리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어머님과 거리가 멀지 않았고 다른 어린이들과도 잘 어우러지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주눅이 든다고 할까요? 주눅이 든다고요? 어제는 놀이 수업 중에 옆 친구가 손을 대자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더라도 혹시 아이를 때린 적 없나요? 전 절대로 아이 몸에 손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이 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머님이 아이를 때렸다고 생각하나 봐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 환경이 좀 아이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먹이고 재우는 등을 제대로 했지만 정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딱 필요한 일만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린애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이 스스로 알아서 눈치를 봤던 거죠. 그 순간 나는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나 싶더군요. 입으로는 아이에게 죄가 없다고 했으면서 제 화를 전부 다 아이에게 퍼붓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를 진짜 제 아들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써주실 수 있으면 더 자세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 느껴졌고요. 일단 아이가 매우 영향력을 받고 자란 환경 때문인지 눈치도 빨라서 속썩이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에 대한 미움도 사그라지면서 아이를 더욱 예뻐하는 일이 되었죠.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자란다는 것을 그때 몸소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낳은 아이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제 노력을 느끼는 듯한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라서 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만 무엇보다 참으로 바른 아이였어요. 곤경에 처한 친구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지나치는 법이 없었으며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만나면 꼭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레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왜 엄마들은 아이와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네요. 그런 식으로 시간은 다시 한번 흘러갔습니다. 첫째 딸은 변호사를 만나 결혼했고 둘째는 유학을 떠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머물게 되었어요. 결혼은 안 할 생각이냐고 물어봐도 그는 아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막내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연구소에 입사했는데도요. 제 나이가 어느덧 70대 중반이 되었고 그때쯤 되자 나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저 또한 제법 세상을 보는 눈이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아이가 싫었지만 지금은 그저 제가 낳은 아이와 다름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도 시간에 희석되어 많이 사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나이를 먹으니 화를 낼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같은 일을 겪어도 전처럼 화가 나지도 않았고 대신 웃을 일은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와 손녀들이 있죠. 첫째는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있는데 녀석이 어찌나 신명이 좋은지 명절 때면 되면 아주 자기 동무입니다. 누가 시키지도요.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지 않았나요? 한나 씨는 학원에서 그것을 배웠다며 나를 보여주려고 태권도를 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 작은 아이는 혼자서 성인 4명분을 완전히 처리하는 아이예요. 큰 손자가 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그가 떠나면 집안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제 둘째 딸은 결혼을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고 막내 아들은 딸을 낳았어요. 아이는 엄마를 닮아 동글동글한 미소를 지었고 웃을 때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70대가 되면서 삶의 즐거움은 손자, 손녀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쯤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싸돌아다녀도 아픈 곳 하나 없던 사람이었는데 손자 손녀가 생기니까 거짓말처럼 아프기 시작하더라. 무릎이야 전부터 아프다고 하더니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가슴이 자꾸 답답하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재롱을 부리는 손자 손녀와 70평의 생애를 보내며 쌓아온 재산을 두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어요. 바람을 피와 속을 썩였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곁에 없으니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큰 집에는 저만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 장사를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종일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종일 노는 것만으로는 먼저 썩는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젊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단순히 24시간 밖에 되지 않을 때 걱정은 한도를 넘어 계속 늘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쭉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에는 80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번거로운 잔치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팔 손잡고 준비를 했어요. 나이 들면서 그런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지만 또한 핑계를 대기 힘든 게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일이 어떻게 되겠는지 기대가 듭니다. 큰딸이나 막내 아들은 명절 때가 될 때마다 꼬박꼬박 집에 찾아오고 주말에도 가끔 찾아옵니다. 그러나 둘째 딸은 이런 일이 아니면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모여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제안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과 아이들이 생각한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막내 아들이 앞장서서 준비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따로 장소를 빌려서 가족과 친척들, 지인들까지 초대했더니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더군요. 또 막내 아들은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버린 것 같아서 그 넓은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별도의 사회자를 불러서 진행한 파티는 정신없지만 즐거웠어요.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제 남편은 함께 축하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북적거리는 곳을 갈 일은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그런 게 또 즐겁더군요.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지인들은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있었는데 문득 막내 손녀와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아빠, 우 진짜 할머니는 와 여기서 그런 말하면 안 돼, 쉿, 무슨 바람 스쳐가듯 들린 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손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말이 잔치 내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았어요. 않더라도 진짜 할머니들이 모두 웃으며 즐거워하는 동안에도 나는 손녀가 무슨 뜻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따로 막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막내야, 잠깐 나 좀 보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까 희주가 말한 뜻이 무엇인지 물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희주가 어머니께 뭐라고 했나요? 나한테 한 말은 아닌데. 아까 어머니가 간단 말은 아닌데 들었던 거라고 해서 그게 심각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물은 건 아니었는데
질문을 받은 아들은 사색에 빠졌다. 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번도 제 믿음에 저버린 적이 없었기에 전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 아들이 속내를 털어 놓더군요. 아, 괜히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희주가 알아버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할 게 뭐 있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역말하기 껄끄럽다는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제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말고 제 생모네. 생모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 계셨더라고요. 뭐, 저는 어머니께 믿고 맡긴 채 자신은 아버지의 돈으로 살아왔던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돈이 곧바로 나오지 않아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게 생필품 비용을 도와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모르게도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는 걸 본 아들이 당신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쓰러질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는 것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할 때 손이 닿는 듯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용서했고 다른 여성과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생활비를 꾸준히 주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있었다니 잠시나마 남편이 없어서 허전하다고 생각했던 적과 망스올 만큼 남편이 미워졌나요? 남편에게는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고 애를 키워주고 살림해줄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아직 살아있었다면 있는 기운 없는 기운을 다 짜내서 흥신 두들겨 패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끓어오는 화 때문에 얼굴이 져서 앉아있을 때 아들이 물을 가져왔어요. 아들은 제 표정을 보더니 대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돈을 달라고 라고 말했어요. 왔다며 너희 형편의 그 여자가 생활비까지 줄 여력이 되겠니? 제가 돈을 왜 줘요? 저를 키우기 싫어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께 보낸 여자예요. 절 낳은 건 맞지만 저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어째서인지 달아오르던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전 제 입장만 생각해서 남편에게 속은 걸로 분통이 터졌지만 아들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정이 살아있는 엄마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일면식도 없는 제 손에서 눈치밥 먹으며 살았던 아이였으니 이제야 저도 다 받아들이고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흘러온 시간이 아들에게 어찌 평탄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다 평안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잘 살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에 나는 대없이 살아가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제 속은 속이지만 아들 속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했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전화로 끝내고 싶지만 한 번만 보자는데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단호하게 끊을 것이에요. 그래, 잘 됐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니 나도 같이 만나자고. 오,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어요? 내가 불편하진 않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구나. 불편할 건 없는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나야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니? 그럼 주말에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그 어머니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었다거나 한 건 없었어요. 아들에게 말한 대로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을 키울 생각도 하지 않고 계보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네요. 주말에 남편의 상간녀를 만난다고 생각했더니 가뜩이나 안 가던 시간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어요. 덕분에 단지 4일 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울컥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이 안타까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눈물을 참기도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장소는 외곽의 카페였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여자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젊긴 했어도 그래봐야 칠순이 다 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생활이 궁핍한지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해서 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죠. 저와 아들이 자리에 다가서자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준이의 친엄마죠. 여자는 속이 있는지 없는지 첫마디부터 저와 아들의 속을 뒤집는 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덤덤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친엄마라는 말에 있었지만 인상을 와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들의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여자는 그때부터 완전히 쭈구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안 그러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아내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린 아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그런 자리가 편하면 그건 사람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바짝 쫄아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더군요. 이렇게 연락드리는 게 경우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만이 살기 어려워져서 평생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생계 수입이 없는데 어떡하죠?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 아들을 붙잡은 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우리와 그쪽 사이에 연결이 끊긴 지 30년이나 더 된 일이잖아요.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전 영준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가 반대해서 자꾸 라는 말 쓰지 마세요. 듣기 불편합니다. 아내, 죄송합니다. 버릇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영준이가 제 아들이 맞잖아요. 내 삶도 어렵고 끊긴 게 더 어렵다는 것은 인연이고 그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천년이라는 못난 애라는데 그래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세상에서 비굴한 표정으로 구슬픈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고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수록 아들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신이 참 편하네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버리는 게 쉬운데 일생일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나왔던 것들을 모두 들었고 할 말도 다 했으니 다시 보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그대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는 아들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을 지어서 아무 말 없이 집까지 왔다. 아들은 나를 집에 내려주고 다른 곳에 가려는 듯 싶었기에 잠깐 아들을 집에 데려왔다.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리며 생각했다. 처음 만난 남편의 상대인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는 화가 덜 나더라. 솔직히 화가 난 것보다는 안타까웠다. 이 여자는 무슨 이유로 남자 하나만 믿고 사는가 하고 고민이 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서러운 게 한두 않다고 생각했다. 가지 않겠지만 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고 비굴해지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와서는 그냥 조금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원래부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것이며 만약 계속해서 무시하면 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아까 들은 얘기로는 상황이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제가 먹을 음식 정도는 다 쳐두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이 그렇게 해도 당장 굶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단호하면서도 어쩐지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전 아들의 손을 쓸어주며 말했네요. 너무 칼같이 끊지 말 거라. 그래도 너리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지 않니?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한테 어머니는 키워주신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나는 다 늙은 마당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된다.
하지만 넌 아니지 않니? 괜히 마음에 품을 일 하지 말고 여유가 되면 어머니도 챙기세요. 이렇게 해라. 어머니는 날 아들이 처음으로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의 회한과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직도 딸까지 있는 녀석이 오랜 시간을 울면서 씁쓸해했네요. 나는 옆에서 그 아들의 등을 닦아주면서 그런 아들과의 사이가 이리 있고 난 뒤로 더욱 굳건해졌고 또한 사정이 통하는 지인들조차도 진정한 아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때때로 그 여자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같았어요. 말은 안 해도 돈도 좀 주고 한 모양이었는데 그냥 잘했다고 했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여자에게 미움을 주려 해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괜히 지속 아프지. 그래서 아들이 여자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들을 챙겨줬습니다. 제게는 그런 여자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